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4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요, 대조와 대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조 같은 경우는 나비라는 존재와 바다라는 공간 사이에 대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비 같은 경우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조와 대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징적 의미를 꼭 알아야 돼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작품은 종결어미 뭐뭐한 다로 시행이 끝나고 있거든요. 이 종결어미 뭐뭐한 다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공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깊은 바다, 알 수 없는 바다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자, 그럼 여기서 그는 바로 흰나비가 되겠죠, 나비? 그럼 그라고 표현했으니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심이라는 건 알 수 없는 바다의 깊이예요. 그래서 무언가 현실의 비정함 혹은 가혹한 현실 혹은 냉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나비가 나비 무슨 꽃 같지만 나비가 푸른 바다에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를 나비는 이제 만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 빠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언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 나비는 순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흰색이죠. 흰색의 이미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바다는 이제 수심이랑 똑같은 거죠. 바로 냉혹한 현실. 그리고 거대 문명의 힘입니다. 바다는 거대하잖아요. 거대 문명의 힘, 푸른색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1년,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비는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일 뿐이에요. 나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서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높은 곳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다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냉혹한 현실, 나에게 닥칠 그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아직 모르는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나비한테 청무밭은 굉장히 이상적 세계겠죠. 거기서 나비가 이제 막 배추인 나비는 배추 뜯어먹고 이렇게 사니까 바다가 또 푸른색이니까 청무밭인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겠죠.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 그리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이겠습니다.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야. 바다에 물결이 탁 닿아가지고 나비가 어머 깜짝이야. 아우 차가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순진한 나비가 현실의 가혹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아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놀다가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피멍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곳이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날개가 현실의 가혹함을 깨달아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공주라는 거는 우리가 공주하면 프린세스, 굉장히 연약한 존재같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주를 따온 겁니다. 바로 연약한 나비를 가지고 온 거고 뭐뭐처럼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지쳐서 돌아온다. 가혹한 현실에 부딪힌 나비의 좌절이 되겠습니다. 청무밭, 그러니까 나에게 이상향인 줄 알고 청무밭, 동경의 세계인 줄 알고 바다로 갔다가 바다는 알고 보니 냉혹하고 차가운 거대 문명이었다. 현실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날개 물결에 절어서 이렇게 공주처럼 연약해져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생명력을 상실한 바로 무생명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불모성, 무언가가 자라지 못하죠.
선생님 바다에 물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다에서 말하는 이 무생명성과 불모성이라는 건 나비의 입장이겠죠. 나비의 입장에서 꽃이 피지도 않고 배추가 피지도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다는 여기서는 무생명성, 불모성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흰 나비에게 차가움만 주는 그런 뭔가 비정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글픈 정서 표현 나왔습니다. 서글프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대요. 나비의 좌절된 꿈을요. 공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를 우리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죠. 한 감각을 말을 할 때 다른 감각을 가져오는 걸 감각의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관념의 보조관념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관념이 이제 원래 보여주고자 하는 감각, 그 다음 보조관념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새파란 초생딸이 원관념이죠. 그래서 새파란 초생딸이 그런데 시각이에요. 근데 그걸 시리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관념이 시리다인데 여기서는 촉각이 되는 거죠. 결국에 쓰면은 시각의 촉각화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꾸미고자 하는 원관념의 감각을 여기다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보조관념의 감각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을 3년에서 말하면서 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고 여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담은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통해서 내용 정리 가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주지적이다. 주지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측면에 강조되어 있는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존재가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측면, 철학적인 측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측면,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색적 측면이 들어가 있는 시를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죠. 시각적으로 혹은 촉각적으로 공감각적 심상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비가 상징하는 것, 바다가 상징하는 것, 함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꿈, 흰나비의 낭만적인 꿈의 좌절과 바로 냉혹한 현실 인식이 되겠죠? 냉혹하다. 현실이 정말 이렇게 차갑고 힘들고 무서운 곳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뭐 가수가 되고 싶었어. 난 노래를 잘 부르거든. 웬만큼. 쌤 말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쌤은 노래 못 부릅니다. 근데 웬만큼 노래 잘 불러. 그래서 난 가수가 될 거야 하면서 오디션장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래를 너무 다 잘 불러. 나는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된 거지. 냉혹한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그렇게 예시를 들 수도 있겠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 되겠습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나비의 어떤 연약함이 흰색을 나타내고 푸른색은 뭔가 냉혹하고 차가움, 무서움 이런 거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각 연을 뭐뭐한 다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종결어미,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절제된 느낌을 줍니다. 화자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객관적 시선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시각의 촉각화 있었죠. 냉혹한 현실로 인해 좌절된 나비의 꿈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작품은 거대한 문명의 세계인 바다와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 좌절하는 순수한 존재인 나비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낭만적 꿈의 좌절을 나타낸 바로 모더니즘 시입니다. 모더니즘 시는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시인데요. 이 시 같은 경우도 색채 대비나 나비와 바다의 대조가 나타나는 모더니즘 시예요. 1년에서는 그로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된 나비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다음 장입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비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연에서는 나비가 푸른 바다를 청무밭으로 잘못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날개가 바닷물에 절어서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비의 순진하고 연약한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비를 바로 공주에 빗대고 있는 거죠. 공주에 빗대고 있다. 공주. 3년에서는 꽃을 찾을 수 없어서 서글픔을 느끼는 나비의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비침으로써 바로 냉혹한 푸른색의 이미지를 강조하죠. 새파란 초생달. 이것도 또 푸른색이에요. 바다도 푸른색인데 새파란 초생달도 푸른색이죠. 초생달이 비춰짐으로써 냉혹한 푸른색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나비의 좌절된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연은 객관적이고 단호한 종결음이 다로 끝나고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바로 시적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종결어미의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나비는 어때요? 흰색이에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순진하고 연약해요. 근데 바다는요 어때요? 우선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거대하고 냉혹하고 생명력이 좀 없어 보여요. 불모성, 무생명성. 이렇게 대조 혹은 대비로 강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OX 문제로 내용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정지해 놓으시고 OX 문제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하는 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선명한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맞죠. 바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났습니다. 바다와 나비의 속성을 대립적으로 표현한 시다. 맞죠? 바다는 방금 얘기했어요. 푸른색, 거대함, 냉혹한 불모성. 나비는 흰색, 작아, 순진하고 연약해. 바로 맞습니다. 대상의 속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들어있다. 과장법이 쓰인 부분은 없었고요. 다음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해요. 이건 맞죠. 뭐뭐한 다, 종결어미 뭐뭐한 다를 사용한 건 맞지만 시적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고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나비라든지 바다라든지 청무밭이라든지 맞습니다.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 종결어미 뭐뭐한 다가 되겠죠?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나비의 속성으로 천진함, 순수해요. 그리고 가련함, 연약해요. 약간 무모하기도 하죠.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하지만 대범하진 않죠. 그래서 X입니다. 대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모하게 바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니까요. 연약하죠? 풍자와 해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뭔가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한다거나 연민을 유발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걸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았어요. X. 그 다음 회화적 심상을 중시하는 회화라는 건 이제 그림인 거지, 미술. 색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뒷장에 바로 서술형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비를 비유해서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낸 시어는 당연히 공주겠죠. 공주처럼 지쳤다라고 얘기하죠. 이 작품에서 나타난 대조적 이미지를 두 가지를 서술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약하고 순진한 나비와 냉혹하고 거대한 무생명성의 바다가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나비는 이제 작았죠. 작은. 냉혹하고 거대한 무생명의 바다가 대조를 이루었죠. 그래서 두 가지 대조적 이미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조랑 대비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종결어미 다의 사용 효과를 서술하시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대상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죠. 객관적 거리 유지. 객관적 거리 유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요. 시적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시적 긴장감 형성. 그리고 대상에 대한 대상의 속성을 냉정한 어조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종결어미 다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화자의 정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제가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제된 느낌을 주거든요. 절제된 어조. 그러면서 긴장감을 주고 대상의 속성을 아주 냉정하게 냉정한 어조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비에 투영된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서술하시오. 이런 거 이제 사회현실하고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흰 나비는 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실의 세파, 모진 고생이라든지 시련과 고난을 세파라고 해요.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낭만주의적인 존재다. 낭만을 꿈꾸는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지식인들의 지향과 탐색.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처음에 이제 근대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와 이게 뭐야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크게 있었잖아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고 탐색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일제 강점기 치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을 그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은 무한한 바다와 바로 이게 현대 문명이겠죠. 거대한 문명이겠고 가혹한 현실이겠죠. 혹은 냉정한 현실이겠죠. 한갓 미물에 불과한 흰 나비의 대조를 통해 혹은 역사 대조를 통해 역사 혹은 운명과 같은 거대한 힘 앞에서 바로 역사, 운명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그려냅니다. 즉 힘없이 날개만 파닥거리던 당시 식민지 지식인의 초라한 모습을 흰 나비에 투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됐습니까? 4번 서술형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사회 현실을 고려해서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복습 중요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